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의 해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6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괴의 해석에 있어서 해석자의 주관의 개입 없이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그 주광호 교수님이 쓰신 책에 관한 책에서 나온 설명을 조금 정리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그 주광호 교수님 쓰신 책을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은 그 보면은 주광호 교수님이 주역, 운명과 부조리, 그리고 의지를 말하다, 이 부분을 이 책을 읽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의 방식의 구체적인 부분은 96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를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필기를 한 것입니다. 교수님 책 매우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책 설명을 보면은 우리가 주역 64개가 있는데 64개가 6효를 하면은 그 384개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용구와 용육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64개가 나오면은 전체를 다 더하면은 450개의 이제 타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경우의 수는 450개인데 우리가 묶고자 하는 경우는 무한대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설명하면은 주광호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450개의 타입에 대해서 묶고자 하는 게 무한대인데 일일이 다 맞는 경우는 없죠. 맞는 경우가 없는데 이 기초적인 450개를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이것을 학술적인 용어로 해석학적 확장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럴듯한 전문적인 구라라고 교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기본에 있어서 이제 해석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되죠. 그래서 교수님이 설명하시기를 미래 예측 시스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미래 예측 시스템과 미래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래 예측 시스템과 미래 사태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괴를 얻는 행위가 주역이 미래 사태를 연결해 주는 점을 당사자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텍스트를 해석하는 자의 해석을 믿을 만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4개의 과정을 걸쳐야지만 이제 온전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역을 이제 온전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주역을 최초의 만든 그 근본에 대해서 조금 접근을 할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이게 학설이 좀 갈리죠. 우리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파트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상제 또는 절대자, 일자, 뭐 빅뱅, 복희시 뭐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코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코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택화역이면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이 코드를 통해서 이제 알려준다 이렇게 해죠. 그 코드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성인이죠. 그래서 성인이 이 코드를 보고 상제나 절대자, 복희씨가 알려준 것을 이제 해석을 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의 큰 카테고리고 아니다. 그냥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 코드는 누적적으로 완성된 집단지성의 산물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시각은 조금 양립이 안 되죠. 결국에는 믿을 건가 말 건가의 그런 문제로까지 갑니다. 그러면 주역 안에서는 또 다른 존재가 하나 있죠. 귀신의 존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단서나 설명을 하고 있죠. 귀신의 정의를 천지신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시공을 초월한 존재로서 인간에게 길흉화복, 생사고락을 주지하는 신령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귀신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유학에서는 그 존재는 인정하나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엄연히 사서삼경의 최고인 주역에는 귀신의 존재가 있고 실제로 논을 하고 있지만 유학자들은 따로 이렇게 논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예전에 주역 64개 노트 정리 뇌화풍 31번째에 조금 더 정밀한 설명이 있으니까 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양립되지 않는 두 개의 시각이 있으니까 예전에 이 코드 8개의 코드를 만들 때 이거를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 근본하는 이 상태가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여기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최초에 여기에서 2, 4, 8 곱하기 8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갔다는 견해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아니다 반대로 수많은 물상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축소시켜 줄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논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 4, 8, 64 계획까지 가는데 이게 순서대로 딱딱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다. 이거는 논리적 순서대로 가지 않는다. 8개와 64개가 동시에 만들어졌고 괴명도 여기에 어디에 들어갈지 조금 언제 만들었을지 좀 고민이 되는데 괴명도 당일하게 그렇게 획일적으로 논할 수 없다는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정리한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저번에 설명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테리진 손감 강곤을 경우의 수를 이제 해가지고 나누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건테리진 손감 간곤 여기를 산개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합개로 해가지고 건테리진 손감 간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산개를 하면은 여기가 뇌천대장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뇌택기매가 되고 여기는 뇌화풍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중뇌진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뇌풍항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뇌수해가 되죠. 여기는 뇌산소가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뇌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번호가 이렇게 부여는 예전에 했고 뇌천대장은 34번, 뇌택기매는 54번, 뇌화풍 55번 해가지고 산개가 이렇게 뇌인 과정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개의 질서를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있다는 견해와 아니다 없다는 견해가 또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이런 개의 위치를 소선계를 배열을 달리 해가지고 근본 논리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서 공부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 괴를 외울 때 이제 시간이 나면은 이렇게 34번 뇌천대장이 있으면은 이렇게 이제 뇌천대장 서기예전 했듯이 대장, 이정, 상활, 내재천상, 대장, 군자의 비례분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는 방편으로 활용하면 좋은데 따로 우리가 이 근본 논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니까 그런 것은 정말 시간이 나면 하되 아니면은 그냥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견해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감을 잡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계속 이제 주광호 교수님 이렇게 이제 주역 예측 시스템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제 교수님 책을 보다 보면은 내 의지와 운명 그 다음에 결정론적 시각을 세트를 3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미래가 이렇게 있으면은 점으로서 예측을 하는데 내 자유의지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게 삼각관계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주광호 교수님 쓰신 좋은 글을 보고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태김 3번째 137번째 노트 정리에 나름 정리한 게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필터를 거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는 완전한 하나의 해석이 존재할 수 있는가, 즉 해석자의 주관의 개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완벽한 해설이 존재할 수 있는가가 이제 근본적 의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해석학적 확장이 이제 구라가 되지 않고 이제 가능성이 있는가 이렇게 고민한 거죠. 그래서 제가 3개의 사례를 만들었는데 최저가 가부 광씨를 초로 삼은 것, 이것은 춘추점 서역에 실제로 나오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임원의 임기 연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원의 임기를 재연장하는 사례가 1년 간격으로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실제로 한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겸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걸 보시고 이제 우리도 이제 기존에 64개를 다 공부를 했으니까 다 공부를 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죠. 생활점으로서. 즉, 첫 번째 점을 치고, 두 번째 궤를 구하고, 세 번째 변효를 구하고, 네 번째 해당 파트 궤 또는 괴사 또는 효사를 찾고 그 일반 논조를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묻고자 했던 구체적 사원에 대해서 그 450개의 타입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6개월, 1년 또는 3년, 5년 시간이 지나면 사후 검증을 이렇게 거치면은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 맛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변효를 구하는 방식에는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인데 저는 그 방식을 취하지 않고 이제 고형의 전법 해가지고 고형이나 학자가 변효를 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그 방법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 노트를 보시는 분은 이 부분을 선택할지 이 부분을 선택할지 자신이 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형의 전법은 김상석 교수님이 쓰신 춘추점 서역이나 주역점의 이해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은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간히 64개 설명할 때도 조금 설명을 드렸고 기존에 그 괴해석 사례 3개 할 때도 이 부분을 약간 부족하지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주역점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수기치인하거나 왕도전치 그런 거창한 이상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활점을 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생활점을 치지 않는 주역 공부는 저는 크게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이걸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각자 일상생활에서 조금 활용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